저는 아까 사회자께서 소개했던 정진술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순신과 전라우스와 이역기라는 주최측으로부터 저에게 주어진 발제입니다만은 이순신은 너무도 많은 연구가 돼 있고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역기의 생애와 임진왜란 초기 대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30분 내로 이걸 발표하라고 그래서 그 자료집에서 요점만 제가 여기다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읽어가면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역기의 생애와 활약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오래전에 1993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자료가 그 당시는 정말 그때만 해도 옛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굉장히 한계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역기에 관한 자료를 사실 좀 모아가지고 이번 발표 때는 그걸 완전히 지금 이제 상당 부분 오류를 바로 잡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혹시 저기 이역기 장군 후손분들 여기 누구 와 계십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 제가 그 1993년도 발표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그 문중에서 이 논문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 발표 순서는 이역기의 생애, 이순신과 이역기의 관계를 통제사 임명 전후로 나눠서 살펴보고 그리고 전라우스사 이역기의 임진왜란 초기 대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역기는 1561년에서 1597년까지 만 37년간 살았습니다. 자는 경수고 정종의 제10자 덕천군 이후생이 고조부입니다. 이역기는 어릴 때부터 무인의 자질을 보유한 것으로 신도비에 나와 있습니다. 나이 5, 6세에 전진 절제를 하면서 놀았다는 내용, 약관 20세 때 폭풍을 만난 배에서 대안까지 수십 보 되는 거리를 뛰어넘었다고 해서 주위에서 엄청 놀랐다는 그런 것으로 볼 때 일찍 어린 시절부터 무인의 자질이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역기는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조선시대 모두가 다 효자 아닌 분이 없습니다만은 이역기의 경우는 매우 특출했습니다. 나이 불과 14세 때 부친이 위독하자 한밤중에 혼자 북악산에 올라가서 자신이 대신 알키를 기도하고 때로는 부친의 똥을 맛보아가지고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심지어는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내어서 병자에게 먹이니 차도가 있었다는 게 덕천군 파보에 전해옵니다. 이역기의 이러한 그 효성은 그 가문의 어떤 전통인 것 같아요. 이역기의 조부도 그 청조부를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를 내서 먹여가지고 살렸다는 일화가 전해옵니다. 나이 17세인 1577년에 임금의 말과 수레를 담당하는 사복시 내승의 특채가 됩니다. 불과 17살이에요. 그거는 아마 왕실의 후손으로서 남다른 무인의 자질과 또 소문난 효자라는 사실이 조정에 알려졌던 결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예. 이역기는 곧 선정관을 거쳐서 묵과의 갑과 1등 장원급제를 합니다. 예. 당시에 장원급제 하면은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종육품 벼슬을 받습니다. 병과는 정구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역기는 가장 뛰어난 무장으로 인정받고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된 거예요. 1584년, 그래서 불과 24세에 종삼품인 가리포 첨사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1583, 84년은 함경도가 굉장히 여진족들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특출한 무장들을 이제 북변으로 계속 뽑아 올리는데 이혁기도 거기에 뽑혀가지고 24세 함경도 경부사로 아주 특별 임명이 됩니다. 경흥부사로 2년 동안 열심히 근무한 이혁기는 그 아마 능력을 조정해서 크게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성부사로 발탁이 됩니다. 온성은 아마 여러분들 저기 제가 그림을 제시를 했는데 육진입니다. 육진. 여기 지금 두만강인데 두만강 맨 아래쪽이 경흥부, 경원부, 온성부, 종성부, 해령부, 부령부인데 이렇게 육진인데 이순신이 근무했던 건원보는 바로 이 경원과 경흥 사이에 있고 또 이순신이 근무했던 조산보는 두만강 맨 하류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혁기는 이 경흥부사로 이제 근무하다가 2년 동안 근무한 후에 종성부사로 옮겼다는 그 얘기입니다. 온성은 두만강 최북단의 거진입니다. 실록에는 온성부사의 적임자를 구했는지 여부의 육진방에 성패가 달려있을 정도로 중요시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곳을 불과 26세인 이 젊은 청년 장수가 맡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혁기는 여기에서 온성에서 아주 크게 명성을 얻었던 것 같아요. 1586년 그 해는 이혁기가 가문에 아주 불운한 해였습니다. 이혁기의 맏형이 바로 온성부 옆에 이 경원부사로 있었는데 여기서 오락계로 인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혁기는 쫓아가가지고 형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 이순신은 함경도 조산부 만호로 이제 부입을 해오, 그 다음에 1587년 9월 달에 녹둔도 전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북병사 이일에게 붙잡혀가지고 신문당한 후에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홍직필의 이혁기 신도비에 의하면은 이때 온성부사 이혁기가 이순신을 극력 변호했다는 얘기가 신도비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순신이 녹둔도 전투로 이제 9월 달에 벌어지고 이제 그해 말에 12월쯤에서 이제 큰 문제가 이라고 사단이 발생하는데 그해 7월 달에 이혁기는 이미 남쪽에 순천 부사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도비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신도비들을 역사적 사실로 인용을 할 때는 굉장히 아마 주의를 해야 하지 않는가. 이순신과 그러면 이혁기는 북변에서 과연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사실 저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그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거가 제 손에 아직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조산부와 온성부는 114km 이상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진장으로서 서로의 이름과 활약상은 서로 간에 아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만 또 이혁기는 당시 북변에서 너무도 젊은 장수가 온성부라는 어마어마한 곳에 그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북방에서 소문이 쫙 났을 건 너무도 당연하죠. 조산부 만호 이순신이 그 소문을 못 들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혁기가 26세의 젊은 나이에 이제 온성부사의 중책을 맡았다는 것은 정말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요. 당시 북변에서의 이혁기의 명성은 이순신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앞뒤의 정황이 그렇게 읽혀집니다. 1587년 7월에 임진왜란 5년 전입니다. 이혁기는 전라도 순천 부사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다음해 6월 달에는 이제 모친상을 당해가지고 관직에서 떠납니다. 근데 이제 1589년의 사실로서 무의공 이순신, 또 다른 이순신이죠. 무의공 이순신의 신도비에 보면은
1589년에 일사, 숨은 사실로서, 즉 알려지지 않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실을 일사라고 합니다. 그 일사로서 이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해산진 첨사 이순신이 운총은 해산진 바로 밑에 있는 곳인데, 운총에 적이 왔는데도 구원하지 않았다는 죄명으로 파직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연루된 변장 원희와 이역기는 사형을 감하여 충군했다. 아무리 뒤져도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또 다른 이순신의 묘갈명 외에는 다른 데서는 이 사실을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훗날 한산도에서 이역기와 이순신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난중일기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쳐다보시면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순신과 이역기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 그건 아마 이미 북변에서 이러한 상당히 밀접하게 맺어진 사이로 추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임진왜란 1년 전 1591년은 이제 일본 침략 의도가 드러나고 그래서 나라가 이제 어수선하고 해서 인재를 천거해서 남쪽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유성룡은 권율과 이순신, 정탁은 곽재우와 김덕령, 정원신은 이역기와 신립과 김시민을 천거했다고 이역기 신도비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역기는 이제 임진년 1월 20일, 임진왜란 발발 3개월 전에 전라 우수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때 나이 32세입니다. 당시 명장으로 소문난 그야말로 전국을 뒤덮을 그런 어마어마한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신립이 온성부사에서 북병사로 일약 엄청난 특진을 했을 때가 나이가 39세였어요. 그런데 이역기는 이게 32세에 전라 좌수사라는 절충장군에 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역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597년 7월 16일 칠천량 해전에서 전사를 하죠. 덕천군 파보에 보면은 수하의 군관이 후퇴를 권고 있지만은 그는 패장으로서 깨끗한 죽음을 택해서 북향 사배 위에 바다에 투신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의관으로 양주 아차산, 지금은 구리입니다. 아차산 밑에 장사를 지냈는데 묘소 앞에 이조 판서 한만유의 승첩비와 홍적필의 신도비가 있었지만은 유실이 됐습니다.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문중에서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은 잘 모를 정도로. 그래서 1994년에 후손들이 새로운 신도비를 하남시 배알미동에다가 새로 세웠습니다. 목만중의 영조, 정조 때 사람입니다. 목만중의 문집 안에 이역기 일사가 나오는데, 목만중이 이역기의 7세손 이명규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칠천량 해전 때 이역기가 힘껏 활을 쏘다가 오른손 손가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활을 왼쪽으로 바꿔가지고 왼손으로 쏘는데 왼손가락도 또 떨어졌답니다. 이로 인해 이역기 종손 집에 옛날부터 전해오는 소상이 있었는데 그 상에도 좌우의 둘째 손가락이 없어졌다. 모두 떨어지고. 이걸 보면은 칠천량 해전 때 이역기가 얼마나 아주 피 터지게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던 그걸 아마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1604년에 선무 이등공신 완흥군으로 추봉되고 정조 때는 의민공으로 시호가 내려졌죠. 이순신과 이역기의 관계를 통제사 임명 전을 한번 살펴보면 조선시대 인간관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순신과 이역기의 관계를 살펴볼 때는 나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역기는 32세였는데 이순신은 이역기보다도 무려 16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혁기에게는 계급과 직책을 떠나서 이순신에 대한 그의 행실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나이, 아버지 뻘 되는 이 나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난중일기를 읽게 되면은 그대로 술술 아주 이해가 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순신과 이혁기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건 임진년 2월 13일입니다. 난중일기에. 전라우사로 1월 20일에 부임한 이혁기가 불과 한 달도 못 돼서 자기 군관을 전라 좌수사 이순신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그 군관에게 화살대 100개와 쇠 50근을 줍니다. 쇠 50근은 현자 총통 1개의 무게입니다. 당시에 쇠가 얼마나 귀했는가는 걸 여러분들 난중일기 관심 있게 보시면 알 겁니다. 쇠를 50근을 줘요. 이거는 이혁기와 이순신의 관계가 이미 임진년 그 이전에 형성이 돼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592년 6월 4일) 당포에서 이순신 함대를 처음으로 이제 이혁기 함대가 상봉을 하죠. 협동작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협동작전의 주도권은 당연히 이순신에게 있었죠. 그리고 이혁기로서는 함대 행동의 모든 것을 이순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순신이 1차 출전에 참전을 하지 않았죠. 또 2차 출전 중반에다 참전을 한 상황이죠. 전량의 상황도 아직 확실히 모르죠. 모든 주도권은 당연히 이순신에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각자의 지휘권은 수군 절도사로서의 각자의 함대 지휘권은 고유한 겁니다. 그건 침범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조선 조정은 피난간이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연합함대 지휘권 문제를 망각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동일한 계급의 장수가 지휘하는 여러 함대가 모여서 작전할 때 지휘권이 단일화되지 않으면 옛날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거는 제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큰 문제가 됩니다. 이순신의 뚜렷한 신념과 소신, 그 다음에 이혁기의 원만한 성품으로 인해서 이 단일화되지도 않은 이 지휘권의 약점이 전투작전의 실패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통제사가 임명되기 전까지 이러한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됐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결국 수사들 간에 커다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임진년 당시의 수사들의 승진 상황을 보면은 전란 초기에는 모두 동등한 정삼품 절충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산도 해전이 끝난 시점에는 이순신이 정의품 정원 대부로서 다른 수사들보다 한두 계급이 품계를 앞섰어요. 그 말은 이순신이 삼도수군의 최고 선임 수사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내면적으로는 적극적인 연합함대의 조정 통제 권한을 조정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통제사 이전이죠.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 뭐냐면은 1593년 5월, 통제사는 9월달에 있었죠. 그 통제사 임명 한참 이전에 이전에 이순신이 충청수군을 후원해달라고 조정에 장계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연합함대의 조정 통제 권한을 이순신이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593년 8월 이순신의 통제사 임명 한 달 전입니다. 이때 이혁기와 이순신의 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난중일기에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우수사가 이혁기가 내 배로 와서 이순신 배로 와서 하는 말이 반갑이 귀근하겠다고, 귀근 이제 부모를 가서 인사하러 가는 겁니다. 귀근하겠다고 간절히 청하나 여러 장수들을 내보낼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혁기가 이순신에게, 지금 통제사 임명 전입니다.
이 말은 이순신의 아인 방답천사가 우수사 이혁기에게 자신의 특별 휴가를 요청하는 것을 이혁기가 거절한 후 이순신에게 통보 형식의 보고를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혁기와 방답천사 이순신 간에는 아까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은 못했지만은 어떤 함경도에서 썸씽이 있었죠. 북변에 있을 때부터 친밀한 사이였던 점이 작용했을 수도 있지만 이즈음에 이순신은 선임 수사로서 이미 연합함대를 실질적으로 조정 통제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순신은 그럼 이혁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동지사 임명 전에 우수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그가 아주 형편이 없으니 우스운 일이다. 우수사가 수군을 거느리고 왔는데 많이 뒤떨어져서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일기에 남깁니다. 한마디로 이순신은 이혁기의 지휘 통솔력을 탐탁지 않게 여긴 듯한 뉘앙스가 이렇게 한두 군데 풍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순신이 이혁기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결코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혁기는 자신보다도 이순신 자신보다 나이는 적지만 과거에 장원급제 출신입니다. 엘리트 코스 발로봐온 사람이에요. 북변에서 온성부사라는 그 엄청나게 중요한 요직을 경험한 장수예요.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이미 함경도에서 보여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중일기 보시면은 이순신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중요한 군사 문제는 반드시 이혁기와 상의합니다. 예. 통제사 임명 후의 양자의 관계는 어떻겠는가?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된 것은 1593년 9월 12일입니다. 여기에 계신 이수경 선생이 자료를 발굴해서 논문으로 최근에 발표를 해서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 임명 일자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이 임명장을 받은 건 10월 9일이에요. 그런데 난중일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의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는 것은 1594년 이후부터입니다. 예. 엄격한 군율이 시행이 되죠. 그래서 수사건, 첨사건, 만호건 간에 잘못하면은 반드시 처벌을 합니다. 전라우수사 이혁기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1593년 12월 12일 우수사가 한산도에서 파진해서 우수영 번영으로 귀환을 하지요. 예. 그때 이순신은 이혁기에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산도 복귀하라고 기한을 줘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혁기가 실제로 복귀한 것은 한 달이 늦은 2월 17일이에요. 네. 이순신으로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혁기 참모인 행수군관과 도원들을 권장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이혁기도 처벌해요. 예. 근데 이혁기는 이러한 처벌에 대해서 이순신에게 결코 반발하고 하지 않고 아주 온건하게 처신합니다. 예. 그 당시 이혁기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전라관찰사의 지시로 소속 14관 14고을 중에서 9고을이 육군 소속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격군과 군량 조달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한산도에서 이순신에게 양식을 구워가지고 연명할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순신은 철저한 군율로 한산도의 수군 전력을 유지를 하죠. 1596년 2월에는 이혁기가 전라 좌우도 해역을 왕복 경비를 하겠다고 동제사 이순신에게 요청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내막이 선조가 제주도 방어를 근심을 합니다. 비변사에게. 비변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비변사는 최찰사에게 뭔가 조치해라고 지시를 하겠죠. 최찰사 이원익은 역시 선조와 비변사의 뜻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혁기에게 그런 지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혁기는 전라 좌우도 해역을 왕복 경비하겠다고 동제사 이순신에게 보고합니다. 이순신으로서는 지금 한산도에서 정말 눈물겹게 힘든 견내량을 사수하는 그런 지금 작전을 펴고 있는데
이거 뚱딴지 같은 이런 소리를 전라우수사 이혁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이혁기 군관과 도원들을 잡아다가 곤장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처벌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막이 이건 이혁기가 단독으로 정한 게 아니거든. 예. 그래서 이순신도 아차 싶어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군관을 보내서 이혁기에게 사과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이혁기는 굉장히 공손하게 처신합니다. 이혁기가 얼마나 대단한 거기죠. 원만한 사람인가를 여기서도 보여주는데요. 이순신은 그 오래도록 이혁기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예. 그리고 훗날 이순신이 잡혀가자 이혁기는 적극적으로 그를 구원하고자 노력했고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옥중에 이순신에게 문안 인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혁기는 진실로 이순신에게 감복해서 그 지위를 성심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전라우수사 이혁기의 임난 초기 대응, 이건 참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내용인데요. 우선 초기 대응을 살펴보기 이전에 조선 전기의 수군의 이 군사 체제가 어땠고 이혁기 함대의 군선의 정액이 몇 척이었는가, 이걸 먼저 밝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전개가 돼야겠죠. 뭐 잘 아시겠지만 조선 전기의 우리의 국방 체제는 진관 체제였어요. 수군도 마찬가지. 그래서 진관이라는 건 이제 첨사가 지휘하는 곳을 거진이고, 이 거진 단위로 자전자수하는 것, 스스로 싸워서 스스로 지키는, 이것이 바로 수군 진관 체제의 하에서 조선 전기의 우리 국방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군의 경우에는 외구 대응 방략이 세종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와요. 10척 이하는 제진이 협동 공격하고 15, 26척은 첨사가 예함선 동원을 공격을 하고, 큰 세력으로 오면 수사가 한도를 동원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16세기 전반까지는 아무런 이런 징화체제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1555년 명종 10년 때 단량 사변이 벌어지죠. 외구 60척이 전라도 해남 단량 땅을 침범해가지고 조선은 전 국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겨우 이제 이걸 격퇴를 하는데, 이때 군사 제도가, 군사력이 너무 피폐해가지고 사람이 제대로 동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변이 발생한 지역에다가 병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국방 전략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재승방략입니다. 근데 재승방략에서 수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각 연안에,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해 안에 있는 육지 고을에 전부 수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수군력이 이 재승방략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향이 돼요. 근데 이 수군 재승방략의 집행은 누가 하냐면은 수사가 하는 게 아니라 관찰사가 하게 돼 있어요. 재승방략의 집행은 관찰사. 전라도 수군의 군선 정액은 뭐 여러 가지 또 추정이 뭐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전선 62, 판옥선 62척에 사우선 62척, 이게 주 전투 세력은 판옥선 62척이 당시 전라도 수사의 함선 전력이었다. 당시 전라 좌수군의 경상도 출전 결정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4월 20일, 임진년 4월 20일 좌수사 이순신이 경상관찰사로부터 지원 요청을 접수합니다. 4월 27일 날 조정에서 출전 명령이 내려오죠. 그리고 이순신은 예하에 4월 29일까지 좌수행위 집결 지시를 내립니다. 이렇게 이순신과 조정, 전라관찰사, 방어사, 백마, 절도사 간의 경상도 출전 문제가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왜 이렇게 신속한 결정이 가능했냐? 이때는 아직 일본군에게 한성이 함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방과 서울 조정 간의 임금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신속한 이순신 함대의 출동이 가능했다. 용이 주도한 이순신은 적설을 500여 척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세력은
24척밖에 안 돼요. 이제 죽으러 가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전라우 수군의 후원을 전라 관찰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역기는 아마 추정하건대 4월 28일 이전에 전라 관찰사로부터 출전 지시를 수명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4월 30일 날 우수영을 발선하겠다는 공문을 이순신에게 보냅니다. 이순신은 이역기가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죠. 그렇지만 전라우 수군의 4월 30일 발선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순신도 기다리다 이제 지쳐가지고 5월 4일 단독 출전을 하게 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역기 함대에 그러면 4월 30일 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참 어려운 문제지만 저는 이렇게 다음 세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첫째는 전라우 수군의 경상도 출전 문제는 사변 초기부터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출전 준비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전라우 우수영 관할의 지리적 범위가 매우 넓어서 함대 집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전라우 수사 예하 세력은 13포였고 그 지리적 분포는 전라도 서해안과 남해안에 아주 방대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휘 통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신속한 집결도 어려웠고, 그러므로 이역기는 물론이고 이순신까지도 당시에 수사들의 호령이 제대로 또 시행되지 않음을 하소연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아주 그런 실정이었죠. 셋째는 전라우도의 연해안 14관을 14고을을 우수사에게 배속시키는 것에 대한 방략, 재승 방략의 집행이 좌수영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큰 진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선 방략 집행자로서 전라관찰사의 입장에서는 근황병의 동원과 출전이 시급했습니다. 당시 전라관찰사 이광은 임금이 지금 아주 외적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주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신속하게 8,000명의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공주까지 진출합니다. 근데 문헌에 날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거의 5월 초였을 거예요. 그래서 공주까지 진출을 하는데 한성이 일본군에게 함락되고 왕이 피난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대로 회군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제 불안해서 안 되겠으니까 결국은 다시금 군사를 총동원해가지고 4만 명을 동원해서 5월 20일 날 경기도 용인으로 이제 출동을 나가죠. 그래서 6월 5일 날 용인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파직되고 그러는데, 당시에 전라관찰사 입장에서는 근황병의 동원과 출전이 아주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전라우수군 출동 같은 건 지금 신경 쓸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육상의 전투 상황이 급하고 왜군이 언제 곧 전라도를 침범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전라 좌도의 5포의 수군들을 경상도로 출전시켰는데 또 전라우도의 14관 14골 13포마저 수군에 전속시켜서 모두 출전시켜버리면 전라도 연해 19관의 군사들이 비게 되고 결국 근황병 차출은 물론 사후 대책도 곤란했을 것이다. 또한 전라우 수군의 경상도 출전 문제는 관찰사의 독단 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임금의 승인이 필요했어요. 전라 좌수군의 출전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걸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임진년 5월 3일에 한성이 함락되고 임금이 피난가는 상황에서 조정과의 통신이 지금 이제 안 돼요. 전라우 수군의 경상도 출전 문제를 지금 시급히 임금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지시를 해야 하는데 이게 임금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자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죠. 전라우 수군에 대한 방략의 시행도 그래서 불안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14관의 수군을 제외한 13포의 수군만으로 출전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전라우 수사 이역기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바라던 바가 아니었죠. 이러는 가운데 약속기일인 즉 이역기가
좌수사 이순신에게 약속한 4월 30일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혁기로서는 어찌해 볼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추정의 타당성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월 30일 우수영을 발선한다는 전라우수사 이혁기의 출전 약속이 무려 한 달 이상 지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혁기가 전라관찰사나 조정으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런 논란의 대상이 안 되죠. 한 달이나 지연된데도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군사 출동이. 그거는 이렇게 전라관찰사의 재승방약의 집행, 임금의 승인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아마 결정적인 저의 추론입니다. 또 이러한 그 상황은 결국은 훗날 전라관찰사의 지시로 전라우도 14관 중 무려 9개 고을이 육군 소속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전라우수군은 결국 이순신이 제1차 출전에서 돌아오고 다시 출전기를 협의해서 6월 3일 날 전라 좌수영 앞바다에서 모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혁기는 6월 1일 날 우수영을 발선해서 약속일에 좌수영 앞바다에 도착했지만 이때 이미 이순신은 원균으로부터 다급한 구원 요청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5월 29일에 단독으로 출전을 이미 해버렸죠. 그래서 이혁기는 6월 4일에야 당포 앞바다에서 이순신을 만난 겁니다. 결국 전라관찰사의 전라우수군에 대한 불완전한 방략의 집행 결과로 출전한 이혁기 함대가 전라우수군 62척 전선 중에 정액 중에서 겨우 25척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논리로 이걸 또 풀 수도 있겠죠. 전라우수군의 이러한 출전 결과는 이순신의 1차 출전에 이혁기가 합류하지 못함으로써 이혁기는 결국 큰 공로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이름을 선조나 조정에 깊이 있게 심어주지 못하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은 공신책정에서도 선무 2등 공신으로 밀려났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라우수사 이혁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평가를 해야겠는가. 임진왜란 중 수많은 장수가 대간의 탄핵을 받아 수시로 교체됐지만 이혁기는 1592년부터 그가 죽은 1597년까지 무려 6년간을 전라우수사로 재직하면서 조정으로부터 한 번도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이혁기는 해전에 참전한 3도의 함대 중 가장 많은 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혁기 전라우수군은 조용한 주력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순신의 전라 좌순과 함께 임진년 주요해전의 수훈자였음에 틀림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